모든 것을 바꾼 초대장. 부자가 누군가를 초대해 파멸시키는 것을 본 적 있는가? 김민주는 바로 그 일을 했지만 이수아가 그 문을 넘어섰을 때 정작 몸을 떨게 된 것은 그였다. 산탄홀딩스 본사는 값비싼 향수와 갓 왁스칠한 바닥의 냄새로 가득했다. 그건 기분 좋은 향기가 아니라 권력의 냄새였다. 아무 말 없이 당신이 이 먹이사슬에 어디쯤에 있는지 깨닫게 하는 그런 냄새. 김미자 50세는 매일 오후처럼 청소 카트를 밀고 있었다. 소리를 내지도 너무 많은 것을 보지도 않았다. 그런 곳에서는 자신 같은 미천한 사람들이 누군가의 본보기가 될 필요가 있을 때까지 투명 인간이 된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얇고 경박한 웃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어두운 정장, 절제된 시계, 웅덩이를 밟지 않는 구두. 그들 사이로 건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걷는 김민준 30세이 다가왔다. 완벽한 미소, 한 번도 사과할 필요를 느껴본 적 없는 듯한 눈빛. 김미자는 반사적으로 시선을 내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저 습관처럼. 김민주는 그녀를 보지 못하거나 못 본 척 지나쳤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행사 기획이사 최윤희는 태블릿으로 목록을 확인하고 있었다. 타인의 빛을 조직하며 살아가는 사람 특유의 긴장된 얼굴이었다. 그녀는 남자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고 마침 나이 많은 동업자 박성철이 김민준에게 기대어 내기하듯 말하는 것을 보았다. 장담하는데 넌 그럴 용기가 없어. 박성철이 유쾌하게 말했다. 모두 앞에서 말이야. 김민준은 인생이 게임인 것처럼 미소 지었다. 뭘 할 용기? 박성철은 턱으로 복도 쪽 김미자와 그녀의 카트를 가리켰다. 늘 하던 거. 그가 말했다. 우아하게 깔끔하게 청소부 딸을 초대해서 나머지는 홀이 알아서 하도록 두는 거지. 최윤희는 긴장했다. 순수한 도덕심 때문이 아니라 그런 장난이 어떤 종류의 불을 지필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민주는 경악하기는커녕 오히려 눈빛을 빛냈다. 딸이라고? 그녀에게 딸이 있어? 박성철은 어깨를 으쓱했다. 모든 사람에게는 숨길, 무언가나 지킬 무언가가 있지. 그는 농담으로 위장한 부드러운 잔인함으로 말했다. 청소하는 사람조차도 말이야. 김미자는 걸레가 2배는 더 무거워진 것처럼 꼼짝 않았다. 목덜미로 열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물건처럼 취급받는 것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운명이 발목을 잡았다. 카트 바퀴 하나가 문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평소보다 더 큰 소리가 났다. 모두가 쳐다봤다. 김민주는 처음으로 그녀를 보았다. 마치 그녀가 갑자기 존재하는 것처럼 그의 미소는 여전히 완벽했다. 김미자 씨, 맞죠? 그가 차가운 속내와는 달리 예의 바르게 말했다. 괜찮으세요? 김미자는 마른 침을 삼켰다. 네, 이사님. 그녀는 고개를 약간 숙이며 대답했다. 굴종이 아니라 더 이상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김민주는 카트를 보더니 다시 그녀를 보았다. 하나 물어볼게요. 그가 가짜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따님은 일하세요? 김미자는 배를 움켜쥐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제 딸이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네, 일합니다. 최윤희는 태블릿에서 눈을 들었다. 무슨 말이 나올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김민주는 더욱 미소 지었다. 완벽하네요. 그가 말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중요한 갈라 행사가 있는데 따님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복도는 조용해졌다. 존경 때문이 아니라 놀라움 때문이었다. 김미자는 얼어붙었다. 제 딸이요. 김민주는 마치 영광을 베푸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녀가 진정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봤으면 좋겠어요. 그가 말했다. 게다가 영감을 주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죠. 박성철은 감추듯 킥킥거렸다. 최윤희는 불편한 듯 태블릿을 꽉 쥐었다. 김미자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초대가 아니라 덫이었다. 그녀는. 김미자는 말하려 애썼다. 김민주는 상처를 주는 부드러움으로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냥 오라고 전해주세요. 그가 말했다. 기꺼이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그는 김미자가 값비싼 향수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와 카트 가장자리에 검은색 명함을 놓았다. 마치 테이블에 동전을 놓는 것처럼. 그녀 이름이 뭐죠? 그가 물었다. 김미자는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건물에서 그녀 같은 사람들은 거절해서는 이길 수 없었다. 이수아요. 그녀는 목이 메인 채 대답했다. 이수아 김미자.
김민주는 느린 미소로 이름을 반복했다. 이수아, 아주 좋아. 그녀에게 오라고 전해. 만나고 싶군. 그는 그렇게 떠났고 복도에는 향수와 굴욕의 냄새가 진동했다. 김미자는 검은 명함을 손에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최윤희가 다가왔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이는 듯했지만 높은 층에서도 끼어들지 않으려는 두려움은 존재했다. 김미자 씨, 최윤희가 낮게 중얼거렸다. 조심해요. 김미자는 미움 없이 그저 피곤한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저는 늘 조심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날 밤 작은 집에서 김미자는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그것은 초대가 아니라 경고였다. 이수아 25세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즉시 명함을 보았다. 이게 뭐예요? 라고 묻지 않았다. 대신 더 깊은 질문을 했다. 엄마에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김미자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너를 초대하라고 했어. 그녀가 속삭였다. 너를 비웃으려고. 이수아는 서두르지 않고 검은 명함을 들었다. 읽었다.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평온했다. 마치 이런 굴욕을 이미 상상했던 것처럼. 가지 말까? 김미자가 거의 애원하듯 물었다. 이수아는 다가와 엄마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고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제가 보잘것없게 보이길 원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숨지 않을 거예요. 김미자는 마른 침을 삼켰다. 말들이 너를 상처 줄 거야. 이수아는 엄마의 시선을 마주했다. 그래 보라고 해요. 그녀가 말했다. 말은 우리가 그 말을 믿을 때만 상처가 되니까. 김미자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수아는 명함을 다시 한번 보았다. 갈게요, 엄마.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방식으로 갈 거예요. 김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떻게? 이수아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대답했다. 존재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는 사람처럼 제 자신으로. 그리고 이것이 김민준이 예상치 못한 첫 번째 일격이었다. 검은 명함은 마치 잠든 맹수처럼 조용하지만 이빨을 드러낸 채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그날 밤 김미자는 제대로 저녁을 먹지 못했다. 접시 위에서 숟가락을 휘저으며 그 소리가 생각을 멈추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듯했다. 그녀는 50세였고 세상의 속임수를 알고 있었다. 부자들이 초대할 때 그것은 언제나 나누기 위함이 아니었다. 때로는 과시하기 위함이었다. 반면 이수아는 집 안을 차분하게 움직였다. 위험을 모르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이미 지배당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처럼. 엄마, 그녀가 엄마 앞에 앉으며 말했다. 무엇이 가장 두려워요? 김미자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찡그린 얼굴이 되었다. 너를 모욕할까봐. 그녀가 대답했다. 너를 하찮게 볼까봐. 이수아는 무언가를 삼키는 듯 잠시 시선을 내렸다. 그들은 평생 그걸 시도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갈라 한 번으로는 저를 무너뜨릴 수 없을 거예요. 김미자는 입술을 꽉 다물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거리에서처럼 비웃지 않아, 딸아. 그녀가 속삭였다. 그들은 예쁜 말로 상처를 줘. 이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김미자는 명함을 가리켰다. 뭘로 수아? 저런 드레스는 내가 몇 달치 버는 돈이야. 이수아는 명함을 보더니 엄마를 보았다. 저 남자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단 한 푼도, 어떤 호의도, 어떤 사과도 제가 가진 것과 저 자신으로 갈 거예요. 김미자는 미미한 안도감과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을 느꼈다. 네가 가진 게 뭔데? 그녀가 물었다. 이수아는 일어나 방으로 갔다. 낡은 천가방을 들고 돌아왔다. 작은 수첩, 펜, 그리고 종이에 쌓인 브로치를 꺼냈다. 단순한 금속이지만 조심스럽게 보관된 섬세하고 거의 우아한 형태였다. 김미자는 마치 추억인 양 브로치를 바라보았다. 이건 너희 할머니 것이었어. 그녀가 중얼거렸다. 이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엄마 것인데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엄마가 간직했던 거잖아요. 그들이 저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려고 할 때 제가 착용할 거예요. 김미자는 마른 침을 삼켰다. 브로치 하나로 될 거라고 생각해? 이수아가 부드럽게 그녀를 가로막았다. 브로치가 아니에요, 엄마. 그녀가 말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이 저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날 밤 이수아는 휴대전화를 열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명품 매장이나 부자들에게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게. 먼저 동네의 나이든 재봉사 이숙희 여사에게 전화했다. 교복, 15세 소녀의 드레스, 심지어 장례식 정장까지 수선해준 손놀림이 빠르고 영혼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진 여인이었다. 이숙희 여사님.
이수아가 말했다. 드레스가 필요하지만 새 옷 살 돈이 없어요. 전화 저편에서 놀라지 않은 목소리가 대답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이니 얘야? 이수아는 마른 침을 삼켰다. 저를 모욕하려는 행사에 초대받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이수키 여사가 몸을 똑바로 세우는 듯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언제인데? 그녀가 물었다. 금요일이요. 내일 아침 일찍 와. 그녀가 말했다. 비록 침대 시트라도 좋으니 네가 가진 것을 가져와.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자. 이수아는 전화를 끊고 엄마를 보았다. 김미자는 걱정스럽게 고개를 흔들었다. 동네 사람들이 너를 보고 수군거리는 거 싫어. 이수아는 다가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김미자의 손에서는 락스와 노동의 냄새가 났다. 엄마, 동네 사람들은 어차피 말할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다른 점은 제가 그들이 하는 말 때문에 숨어 살지 아니면 당당하게 맞설지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수아는 김미자와 함께 이수키 여사의 작업실로 향했다. 실들이 걸려있고 낡은 재봉틀, 큰 가위, 얼룩진 거울들이 있는 작은 공간이었다. 천과 값싼 커피 냄새가 났다. 이수키 여사는 문을 열고 그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김미자 씨, 그녀가 말했다. 벌써 소문 들었어. 김미자는 시선을 내렸다.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수키 씨. 이수키 여사는 혀를 찼다. 문제는 이미 생겼어. 부족한 건 품이지. 그녀가 대답했다. 들어와. 이수아는 가방에서 옷 한 벌을 꺼냈다. 중고 매장에서 산 단순한 중성색의 낡은 드레스였다. 못생기진 않았지만 그저 눈에 띄지 않았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그녀가 말했다. 이수키 여사는 옷을 받아들어 쭉 펴고 빛에 비춰보았다. 천은 좋네. 그녀가 중얼거렸다. 라인도 괜찮고. 손을 좀 봐야겠어. 김미자는 놀랐다. 정말로 될까요? 이수키 여사는 고개를 들었다. 물론 되지. 그녀가 말했다. 여기는 사치를 만들지 않아. 존재감을 만들지. 이수아는 조용히 이 단어를 들었다. 마치 열쇠인 것처럼. 이수키 여사는 분필로 표시하고 허리, 어깨, 길이를 재기 시작했다. 가위 소리 하나하나가 결심처럼 들렸다. 이수아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청소부의 딸이 아니라 고개 숙이지 않는 여자로 자신을 보았다. 이수키 여사가 바느질하는 동안 작업실에 또 다른 여인이 들어왔다. 동네의 우아한 노부인, 한때 더 나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 중 하나였다. 그녀는 이수아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어디 그렇게 차려입고 가려고? 김미자는 긴장했다. 이수아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가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곳에요. 노부인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산탄홀딩스 갈라에? 김미자는 얼어붙었다. 이수키 여사는 잠시 바느질을 멈췄다. 이수아는 시선을 유지했다. 네. 노부인은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삼키는 듯 천천히 한숨을 쉬었다. 그럼 이걸 해. 그녀가 말하더니 얇고 단순하며 과장되지 않은 목걸이를 벗었다. 부자처럼 보이려는 게 아니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려는 거야. 김미자는 입을 열었다. 아니요, 어르신, 그럴 수 없어요. 노부인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할 수 있어. 그녀가 말했다. 나도 이 세상에서 굴욕을 당했고 아무도 나에게 아무것도 빌려주지 않았으니까. 이수아는 존경심을 담아 목걸이를 받았다. 돌려드릴게요. 그녀가 말했다. 그가 모든 빛나는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 돌려줘. 노부인이 대답했다. 김미자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자선이 아니라 동맹이었다. 이수아가 작업실에서 나왔을 때 드레스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약속은 이미 보였다. 깔끔한 선, 우아한 실루엣, 가난을 외치지 않고 자신감을 외치는 형태. 김미자는 억누른 눈물을 머금고 옆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딸아, 그녀가 속삭였다. 자랑스러운 건지 아니면 두려운 건지 모르겠어. 이수아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다. 둘 다일 수 있어요, 엄마.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만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집 문을 닫기도 전에 이수아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알 수 없는 번호의 메시지였다. 너의 망신을 준비하고 있어? 오지 마. 이수아는 표정 변화 없이 메시지를 읽었다. 전화를 넣어두고 엄마를 보았다. 벌써 알았네요. 그녀가 말했다. 김미자는 창백해졌다. 어떻게? 이수아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평온하게 말했다. 제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리고 그건 제가 들어가는 걸 보는 게 그들에게 고통스러울 거라는 의미예요. 드레스는 벽에 걸려 있었다. 아직 숨쉬지 못하는 약속처럼. 이수아는 출근을 위해 단순한 블라우스를 입으면서 옆눈으로 드레스를 바라보았다. 마치 몸이 익숙해지기를, 라벨을 보고
사람을 보지 않는 곳에 들어가는 생각에 익숙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김미자는 침묵을 견딜 수 없었다. 주방에서 뭔가 찾지 못하는 것처럼 부산하게 움직였다. 딸을 막을 완벽한 논거를 찾는 것처럼. 수아. 그녀가 마침내 낮게 말했다. 가지마. 이수아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차분하게 블라우스를 다 접었다. 침착함은 그녀의 방패였다. 왜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물었다. 김미자는 두려움을 잡아서 가슴에서 떼어내려는 듯 손을 공중에 둔 채 서 있었다. 그 사람들은 친절해서 초대하는 게 아니야. 그녀가 속삭였다. 비웃고 촬영하고 모두가 보고 손가락질하게 하려고 초대하는 거야. 이수아는 단호하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그녀를 보았다. 제가 가지 않으면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걸 멈출 거라고 생각해요. 김미자는 마른 침을 삼켰다. 하지만 그렇게는 안 돼. 그렇게 많은 부자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김미자는 말을 잇지 못했고 부족한 단어는 권력이었다. 이수아는 다가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김미자의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으며 락스 냄새가 났다. 엄마, 저를 보세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그들과 싸우지 않을 거예요. 저는 거기에 있을 것이고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김미자는 기억에 져서 시선을 내렸다. 저는 무너졌어. 그녀가 여러 번 중얼거렸다. 이수아는 조심스럽게 엄마의 손을 꽉 잡았다. 알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김미자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오래된 비밀을 흘려보내듯 내뱉었다. 내 아빠도 똑같이 말했어. 그들이 날 꺾을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봐. 이수아는 조용했다. 이 한 문장이 공기를 바꾸었다. 왜 항상 아빠에 대해 그렇게 말해요? 그녀가 물었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 김미자는 긴장했고 입술이 떨렸다. 그 문을 열지 마, 수아. 그녀가 급히 말했다. 지금은 안 돼. 이수아는 시선을 유지했다. 호기심이 아니라 직감이었다. 이곳과 관련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산탄홀딩스와? 김미자는 한참을 망설였고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이수아는 한 걸음 물러서서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그래서였군요. 그녀가 말했다. 단순한 굴욕이 아니라 엄마가 짊어져 온 무언가예요. 김미자는 한 손을 가슴에 댔다. 네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묻어두려고 노력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일하는 거야, 수아. 네가 그 사람들을 보지 않게 하려고 내가 참고 있는 거야. 이수아는 눈살을 찌푸렸다. 제가 보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저를 보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김미자는 그 질문이 자신을 때리는 듯 잠시 눈을 감았다. 둘 다. 그녀가 고백했다. 이수아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목소리를 낮췄다. 엄마, 협박받고 있어요? 김미자는 급히 부인했지만 거짓말임이 분명했다. 아니, 그녀가 말했다. 그냥 눈에 띄지 않는 게 좋다고. 이수아는 다시 다가왔다. 어제 저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그녀가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오지 말라고. 오늘 또 왔어요. 김미자는 창백해졌다. 뭐라고 되어 있었어? 이수아는 천천히 소리내어 읽었다. 네가 오면 그들이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보낼 거라고 생각해요? 김미자는 떨었다. 목소리가 거의 끊어졌다. 너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 그녀가 속삭였다. 이수아는 턱을 꽉 다물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말해줄게요. 그들이 이미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 그들은 이미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저를 감시하고 있다면 숨는다고 소용없어요. 김미자는 지친 듯 앉았다. 잠시 얼굴을 가렸다. 영혼이 아픈 것처럼. 내 삶이 평범하기를 바랐을 뿐이야. 그녀가 중얼거렸다. 이수아는 그녀 앞에 웅크리고 앉았다. 제 삶은 평범해요, 엄마. 그녀가 말했다. 비정상적인 건 엄마가 평생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느끼게 만든 그들이에요. 김미자는 촉촉한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수아, 그들은 돈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너는 이수키 여사가 바느질하는 드레스 하나밖에 없잖아. 이수아는 거의 미소 지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김미자는 눈살을 찌푸렸다. 뭐? 이수아는 크게 과장하지 않고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저에게는 통제력과 품위가 있고 두려움 없이 걸어 다닐 자격이 있는 엄마가 있어요. 김미자는 마른 침을 삼켰다. 간다면 한 가지만 약속해줘. 그녀가 속삭였다. 말해봐. 김미자는 목소리를 거의 들리지 않게 낮췄다. 내 아빠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특정 성씨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마. 이수아는 잠시 얼어붙었다. 성씨요? 그녀가 반복했다. 김미자는 방금 내뱉은 말을 깨달았다.
자신을 고치려 애썼다. 아니, 잊어버려. 그냥 끼어들지 마. 이수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전략을 바꾸었다. 따뜻하게, 그러나 진실하게 그녀를 보았다. 엄마, 저를 보호하기 위해 침묵했던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또한 그들이 그것을 엄마에게 불리하게 사용하도록 두지도 않을 거예요. 김미자는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이수아는 그녀를 강하게 껴안았다. 곧 갈 거예요. 그녀가 귀에 속삭였다. 하지만 혼자 가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저와 함께 갈 거예요. 비록 제 등 뒤에서라도. 김미자는 놀라서 몸을 떼어냈다. 안 돼, 딸아.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들이 나를 해고할 거야. 내 일자리를 빼앗을 거야. 이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행사에 갈 필요는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무슨 일이 있든 전화기를 준비하고 저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김미자는 바닥을 보았다. 무슨 진실? 이수아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만졌다. 여기가 엄마를 속부터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날 밤 이수아는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다. 이번에는 위장된 협박이 아니라 명확한 내용이었다. 김민주는 네가 늦고 허름하게 입고 오기를 원해. 모든 것을 준비했어. 이수아는 읽고 화면을 껐다. 걸려있는 드레스를 바라보았다. 두려움 대신 더욱 단단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알겠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저를 모욕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를 모욕하게 만들려는 거였군요. 그녀는 김미자에게로 돌아섰다. 엄마. 그녀가 말했다. 내일 이 드레스를 마무리하고 금요일에는 고개 숙이지 않고 그 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김미자는 다가올 일격을 이미 본 듯 떨리는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리고 이수아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약속처럼 한 문장을 내뱉었다. 이번에는 우리의 수치가 아닐 거예요. 금요일은 맑은 하늘과 함께 찾아왔다. 마치 세상이 그 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처럼. 아침, 본사에서는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더 길어진 미소, 한두 초 더 길게 머무는 시선들. 김미자는 로비에서 걸레질을 하면서 마치 심한 장난을 치기 전에 누군가를 관찰하듯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위층, 유리와 값비싼 식물이 있는 방에서 최윤희는 꽉 담은 턱으로 행사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다. 태블릿에는 목록, 초대객, 접근 권한, 보안, 언론사 목록이 켜졌다 꺼졌다 했다. 그녀는 프로토콜을 알고 있었고 어떤 행사가 누군가를 짓밟기 위한 무대인지도 알아볼 수 있었다. 최윤희 씨. 누군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박성철이 노크 없이 들어섰다. 이제 쇼를 위한 준비는 끝났어? 최윤희는 무표정하게 그를 보았다. 스캔들이 없도록 준비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박성철은 킥킥거렸다. 아, 제발. 스캔들이란 우리가 지루해 죽을 때나 생기는 거지. 그가 말했다. 이건 엔터테인먼트야. 최윤희는 목소리를 낮췄다.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성철 씨. 박성철은 테이블로 다가가 빈잔을 들었다. 마치 맛보는 것처럼. 그리고 당신은 내가 이 건물의 절반을 지불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군요. 김미자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 세상에서는 돈이 언제나 양심보다 크게 말하는 법이었다. 다른 방에서 김민주는 의자에 기대어 휴대전화를 보며 마치 파티 음악을 고르는 듯했다. 긴장하기는커녕 즐거워 보였다. 확인했나? 박성철이 예고 없이 들어서며 물었다. 김민주는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확인했어. 그가 말했다. 그 아이가 올 거야. 박성철은 만족스럽게 혀를 찼다. 완벽하군. 그럼 채팅방을 활성화시키지. 김민주는 눈썹을 치켜떴다. 무슨 채팅방? 박성철은 우아한 칼을 보여주듯 미소 지었다. 늘 하던 거, 친구들끼리. 그가 말했다. 최윤희는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박성철은 휴대전화로 그룹 채팅방을 열었다. 채팅방 이름은 은근한 농담이었다. 아는 사람들만 위한 갈라. 이모지와 은근한 독설이 담긴 메시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청소부 딸이 정말 온다고? 누가 그녀에게 입을 행주라도 구해줘. 운동화 신고 올 게 분명해. 김민준, 그녀를 서비스 엘리베이터로 들여보내. 건배할 때 마이크를 달아줘. 제발, 자리 준비는 됐어? 김민준은 정상인 양 미소 지으며 메시지를 읽었다. 박성철은 진짜 의도를 드러내는 메시지를 하나 더 썼다. 규칙, 아무도 돕지 않고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다. 오늘 그녀는 자기 자리를 배울 것이다. 최윤희는 오한을 느꼈다. 이건 잔인해요. 그녀가 마침내 들어서며 말했다. 김민주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사회적인 거지. 그가 대답했다. 배우거나
부서지거나. 최윤희는 태블릿을 꽉 쥐었다. 경쟁이 아니에요, 김민준 씨. 이건 사람이에요. 김민준은 일어섰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 없는 오만함으로 완벽한 젊은이였다. 최윤희 씨, 당신은 이미지를 팔지. 그가 말했다. 나는 진실을 사고 진실은 저 세상이 아무나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박성철은 상어 같은 미소로 최윤희에게 다가왔다. 불편하면 보지 마. 그가 말했다. 하지만 방해하지 마. 최윤희는 침묵했다. 비겁해서가 아니라 계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떠나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남아있으면 더 나쁜 일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복도에서 김미자는 계속 일하고 있었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듣고 마치 무언가 찔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숨을 쉬고 울지 않으려 애썼다. 갑자기 자신의 이름이 들렸다. 김미자 씨. 경비원 한 명이 낮게 속삭이며 다가왔다. 오늘 홀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김미자는 고개를 들었다. 왜요? 경비원은 불편한 듯 마른 침을 삼켰다.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요. 그가 중얼거렸다. 따님에 대한 소문이요. 김미자는 세상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무슨 소문이요? 경비원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를 망신 줄 거라는 소문이요. 그가 속삭였다. 쇼의 일부라고요. 김미자는 걸레를 꽉 움켜쥐었다. 마치 쓰러지지 않기 위해 무언가를 붙잡는 것처럼. 왜 저에게 말해주는 거죠? 경비원은 고개를 숙였다. 따님을 지나가는 걸 봤는데 좋은 사람 같아서요. 그가 말했다. 이런 짓은 해선 안 되죠. 김미자는 마른 침을 삼켰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경비원이 떠나자 김미자는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보았다. 지치고 작아지고 그들이 보기를 원하는 대로 자신을 보았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위험한 충동,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지 않았다. 얼굴을 씻고 몸을 똑바로 세웠다. 이수아가 수정 칼날의 세계로 들어갈 것이라면 김미자는 자신들의 잘못인 양 떨고 있을 수 없었다. 같은 날 작업실에서 이수키 여사는 단단한 바느질로 드레스를 완성했다. 비싼 드레스는 아니었지만 천이 이수아의 꼿꼿한 자세를 이해하는 것처럼 몸에 착 감겼다. 이수아는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았다. 존재감은 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눈빛에서 왔다. 준비됐니? 이수키 여사가 물었다. 이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 이상으로요. 그녀가 휴대전화로 말했다. 아는 사람들만 위한 채팅방은 계속해서 독서를 뱉어내고 있었다. 김민주는 가장 잔인하고 자신감 넘치는 마지막 메시지를 썼다. 오늘 우리는 그녀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오늘 우리는 그녀가 무너지는 것을 본다. 최윤희는 멀리서 그것을 읽고 속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경험상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데 그렇게 확신할 때는 그 일격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우아한 세상은 한 가지를 발견할 것이었다. 목록을 작성하는 사람이 언제나 누가 쓰러질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누가 각성할지 결정하는 것이었다. 갈라는 시작하기도 전에 시작되었다. 시선들 속에서, 속삭임들 속에서, 누군가 중요한 사람이 지나갈 때 우연히 들리는 휴대전화 소리 속에서 시작되었다. 부드러운 음악과 너무 크게 들리는 웃음소리 속에서 시작되었다. 마치 돈이 목구멍에서조차 자신을 과시해야 하는 것처럼. 최윤희는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세부 사항을 확인했다. 정렬된 잔들, 차가운 조명, 흰 꽃들, 연설을 위한 깔끔한 무대. 모든 것이 완벽했다. 너무 완벽했다. 마치 완벽함이 가면인 것처럼. 중앙에는 어두운 정장, 흠잡을 데 없는 모습, 절제된 시계, 주인의 미소를 지닌 김민준 30세이 서 있었다. 어떤 이들은 겨우 배우기 시작하고 어떤 이들은 이미 모든 것을 샀다고 생각하는 나이. 그의 옆에서 박성철은 반쯤 입을 가리고 웃으며 2분마다 시계를 확인했다. 곧 올 거야. 김민준이 중얼거렸다. 그는 잔을 들어 아주 조금 마셨다. 마치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술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올 거야. 그가 말했다. 확인했어. 그리고 그녀가 도착하면 모두가 자리를 착각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게 될 거야. 박성철이 미소 지었다. 카메라 준비해둬. 그가 속삭였다. 최윤희는 그 말을 듣고 이를 갈았다. 쟁반을 든 젊은 웨이터가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팀의 한 아가씨가 두려움에 수건을 정리하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늘 생각하던 것을 생각했다. 이 세상에서 아래 사람들은 위 사람들이 즐거워하도록 일한다. 홀은 이름들로 가득했다. 변호사, 사업가, 정장 차림의 인플루언서, 향수 뿌린 아내들 모두 눈에 차가운 빛을 띠고 있었다.
구경거리가 될 냄새를 맡는 사람들의 빛. 그리고 그때 정문이 열렸다. 갑자기 열린 것이 아니었다. 차분하게, 자신감 있게. 음악은 계속되었지만 공기가 바뀌었다. 이수아가 입구에 나타났다. 서둘러 들어오지 않았다. 바닥을 보며 들어오지도 않았다. 마치 문이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들어왔다. 그녀는 우아하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황금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스캔들이 아닌 비처럼 보이는 종류의 천이었다. 천박하지도 과장되지도 않았다. 저는 허락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말하기에 완벽했다. 머리는 흠잡을 데 없었고 자세는 꼿꼿했으며 가슴에는 절제된 브로치가 단순한 보석과 승인을 구하지 않는 평온한 눈빛이 있었다. 잠시 동안 홀 전체가 숨을 멈췄다. 여러 사람의 목구멍에서 웃음이 내섰다. 휴대전화가 들렸지만 이번에는 조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놀라움 때문이었다. 최윤희는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아름다움 이상의 것을 보았다. 통제력. 부자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다룰 줄 모르는 통제력. 김민주는 고개를 돌렸고 주인의 미소는 중간에 멈췄다. 눈이 거의 커졌다. 마치 뇌가 그 이미지를 자신이 쓴 계획에 맞출 수 없는 것처럼. 그의 옆에 있던 박성철은 2번 눈을 깜빡였다. 뭐? 김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잔을 꽉 쥐었다. 이수아는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빛나는 바닥 위에서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 서두르지도 떨지도 않았다. 황금색 드레스는 빛나기 위함이 아니라 존재감을 드러내고 깔끔한 칼처럼 공기를 가르기 위함인 것 같았다. 가까운 테물에서 한 여인이 속삭였다. 저 사람이야? 청소부 딸일 리 없어. 한 남자가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분명 장난으로 옷 입혔을 거야.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수아가 가까이 지나가며 그를 잠시 쳐다보자 웃음소리가 뺏었다. 경멸이 아니라 그를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평온함이었다. 최윤희는 프로답게 전진하며 아무것도 통제불능이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안녕하십니까? 그녀가 이수아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행사 담당 최윤희입니다. 환영합니다. 이수아는 꾸밈없이 진정한 예의로 그녀를 보았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매우 잘 조직되었네요. 최윤희는 잠시 침묵했다. 이런 말투는 길을 잃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의 것이었다. 뭐 필요한 것 있으세요? 최윤희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이수아는 거의 미소 지었다. 그냥 저를 구석에 두지 마세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정면으로 보러 왔으니까요. 최윤희는 그 일격을 느꼈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멀리서 김민주는 이미 미소의 일부를 되찾았지만 이제는 다른 미소였다. 조롱이 아니라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시도였다. 그는 시선을 받으며 자신감 있는 발걸음으로 이수아에게 다가갔다. 이수아 씨, 그가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손을 내밀며 말했다. 와주셔서 기쁩니다. 이수아는 그를 보더니 그의 손을 잡는데 잠시 망설였다. 그 짧은 순간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굴욕이었다. 김민준 이사님, 그녀는 마치 읽는 것처럼 대답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철은 뒤에서 가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사람들이 자신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정말 좋아해요. 그가 말했다. 이것은 영감을 주죠. 이수아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를 보았다. 네, 그녀가 말했다. 영감을 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우위에 두려 애쓰는지 보는 거죠. 박성철은 잠시 얼어붙었다. 김민주는 그 일격을 감추기 위해 빠르게 웃었다. 당신의 태도가 마음에 드는군. 김민준이 억지 매력을 부리며 말했다. 이리 와요. 친구들에게 소개해 줄게요. 이수아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찾을 필요 없겠네요. 김민주는 눈을 깜빡였다.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불편했다. 그들이 걷는 동안 아는 사람들만 위한 채팅방은 메시지로 폭발했다. 누가 그녀에게 옷을 입혔지? 이게 계획이 아니었잖아, 김민준. 내게 역효과가 났어. 너무 예쁜데. 조심해. 이건 더 이상 웃을 일이 아니야. 박성철은 분노를 감추며 빠르게 썼다. 진정해 얘들아. 건배할 때 그녀를 무너뜨리자. 최윤희는 김민준과 이수아가 홀 중앙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수아가 시선을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 가지를 분명히 이해했다. 그날 밤 청소부 딸이 넘어지는 것이 구경거리가 아니라 그들이 아무것도 빚지지 않은 한 여자에게 통제력을 잃기 시작하는 것이 구경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수아는 기업의 사진, 창립자와 역사적인 순간들이 있는 벽 앞에 멈춰섰다.
차가운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고 눈에는 짧은 떨림이 지나갔다. 마치 특정 사진이 어떤 기억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김민주는 눈치채고 호기심 가득 다가왔다. 약점을 감지하는 것처럼. 역사를 좋아하나? 그가 부드러운 미소로 물었다. 이수아는 벽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진실을 좋아해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렇게 낮게 말한 그 문장은 김민준에게 새로운 감각을 안겨주었다. 희생자가 되러 온 것이 아닌 누군가와 게임을 하고 있다는 느낌. 김민준은 미소를 띤 채 그녀 옆을 걸었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었다. 계획이 더 이상 재미있게 느껴지지 않았고 불안정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도 좋아하지 않았다. 홀에서는 시선들이 계속 이수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황금색 드레스가 알람을 울린 것처럼.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떤 이는 웃고 어떤 이는 침묵하고 어떤 이는 촬영했지만 모두가 바라보고 있었다. 최윤희는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따라갈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다. 한 가지가 그녀를 걱정시켰다. 이수아의 평온함이 그곳에서는 너무나 단단해 보였다. 그리고 단단한 것이 유리 세계에 들어서면 유리가 깨지거나 베는 법이다. 박성철은 김민준 뒤로 다가가 마치 귀에 독을 불어넣는 것처럼 속삭였다. 그녀가 마법이라도 부린 것처럼 쳐다보지 마. 그가 중얼거렸다. 왜 그녀를 데려왔는지 기억해? 김민준은 가볍고 꾸며낸 웃음을 터뜨렸다. 걱정 마. 그가 말했다. 그저 때를 고르는 중일 뿐이야. 그들은 중요한 초대객 몇 명이 대화하고 있는 중앙 테이블 근처에 멈춰섰다. 무게 있는 성실을 가진 사람들, 계약처럼 들리는 웃음소리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김민준은 소리 지르지 않고도 충분히 들릴 만큼 주인의 목소리로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이수아 김미자 씨를 소개합니다. 그가 말했다. 특별 초대객으로 이곳의 분위기를 느끼러 오셨어요. 이수아는 예의 바르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평온하게 말했다. 나이든 한 남자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옷의 단으로 사람을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우아하시네요. 그가 잘 감추지 못한 놀라움으로 말했다. 어느 브랜드 드레스인가요? 김민주는 첫 번째 가시를 박으려는 듯 재빨리 끼어들었다. 바로 그거, 제가 묻고 싶었어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수아 씨, 우리에게 말해줘요. 빌린 건가요? 아니면 대여한 건가요? 몇몇 얇은 웃음소리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새어나왔다. 그 질문은 그녀가 움츠러들도록 만들어졌다. 최윤희는 강하게 태블릿을 쥐고 그 일격을 기다렸다. 이수아는 김민준에게 차분하게 고개를 돌렸다. 마치 아이가 자랑하는 것을 인내심 있게 듣는 사람처럼 그를 보았다. 가격이 걱정되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웃음소리가 공중에 갇혔다. 김민준은 눈을 깜빡였다. 아니, 그가 말했다. 그저 호기심일 뿐이야. 여기서는 투명성을 중요하게 여기거든. 이수아는 미소를 참았다. 그럼 투명하게 말하죠. 그녀가 대답했다. 제 드레스는 누구에게도 감동을 주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불쌍하게 여겨 모욕했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홀은 잠시 침묵했다. 박성철은 눈살을 찌푸렸다. 김민주는 목덜미로 열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웃음으로 감췄다. 야, 그가 말했다. 대단한 개성이네요. 이수아는 고개를 기울였다. 개성이라는 건요, 당신이 독설로 초대받았을 때 필요한 거예요. 그녀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했다. 누군가 기침을 했다. 다른 초대객은 잔을 내려놓았다. 최윤희는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수아는 소리 지르지 않고 의도를 명확히 밝혔다. 그리고 가면의 장소에서 그것은 폭탄이었다. 김민주는 더 우아한 일격으로 전세를 회복하려 했다. 좋아요. 그가 잔을 들며 말했다. 저는 노력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김미자 씨가 한 예죠. 그는 너그러운 척 미소 지었다. 때로는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이수아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빛이 변했다. 분노가 아니라 한계였다. 제 어머니는 아무 데서도 오지 않으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제 어머니는 당신들이 알아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곳 같은 장소들을 지탱하고 있어요. 김민주는 턱을 꽉 다물었다. 박성철은 신경질적으로 킥킥거리며 또 다른 칼을 꽂으려 했다. 정직한 일이죠, 물론. 단지 예쁘게 차려입었다고 해서 자신이 속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이수아는 박성철에게로 돌아섰다. 미소는 깨지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자신이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녀가 대답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배우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가까운 테이블에서 한 여인이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조롱이 아니라 감탄의 웃음이었다. 누군가 무심코 미소 지었다. 김민주는 그것을 알아차렸고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홀은 누군가 그에게 맞서는 것을 즐기기 시작하고 있었다. 김민주는 한 걸음 다가가 이수아에게만 들리도록 목소리를 낮췄다. 너무 흥분하지 마. 그가 속삭였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이수아는 그를 똑바로 보았다. 알아요. 그녀가 똑같이 낮게 대답했다. 그래서 온 거예요. 김민주는 불편함에 찔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최윤희에게로 돌아서며 프로토콜에서 지지를 찾는 듯했다. 괜찮으세요, 김민준 씨? 최윤희가 전문적으로 물었다. 김민주는 긴장된 미소를 지었다. 완벽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저 이수아 씨가 편안하길 바랄 뿐이야. 이수아가 먼저 차분하고 우아하게 말했다. 저는 편안해요. 그녀가 말했다. 불편해 보이는 사람은 저의 굴욕을 계획한 사람이군요. 박성철은 잔을 꽉 쥐었다. 김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 순간 음악이 더 느린 곡으로 바뀌고 한 직원이 최윤희에게 다가왔다. 10분 후에 건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가 속삭였다. 최윤희는 고개를 끄덕였고 박성철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았기에 속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건배는 공개적인 덫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김민주는 마침내 자신에게 합당한 적을 찾은 듯 이수아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한 가지만 생각했다. 말로는 무너뜨릴 수 없다면 마이크로 그녀를 쓰러뜨릴 거야. 반면 이수아는 뒤편의 무대, 줄지어 선 잔들, 커다란 화면을 보았고 그녀의 평온함 속에서 조용한 확신이 떠올랐다. 덤벼봐. 홀은 계속 미소 지었지만 이제는 확신에 찬 미소가 아니었다. 재는 듯한 미소였다. 첫 번째 충돌 이후 이수아는 김민준과 박성철의 무리에서 약간 떨어져 나왔다. 도망치기 위함이 아니라 숨쉬기 위함이었다. 그곳의 공기는 값비싼 향수와 잔속 얼음 냄새로 가득했다.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차가웠다. 그녀는 사진이 걸린 벽으로 걸어갔다. 검은 액자와 흰 조명으로 깔끔하게 정돈된 갤러리였다. 역사를 마치 성공의 전부인 양과시하는 곳. 2001년 창립, 2007년 개관, 2012년 기부. 이수아는 정장 차림의 얼굴들, 악수하는 손들, 표지판의 미소들 사이를 지나가다가 멈췄다. 다른 사진들보다 약간 더 오래되고 희미한 사진 한 장. 중앙에는 밝은 정장을 입고 침착한 미소, 진지한 눈빛을 가진 젊은 남자가 있었다. 옆에는 명찰을 단 여러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리고 한쪽 구석, 다른 사람의 몸 뒤에 거의 가려진 채 젊은 여인이 있었다. 머리를 묶고 작업용 앞치마를 두른 피곤하지만 단호한 눈빛의 여인. 평범한 직원이 아니었다. 더 젊고 더 마른 지금과 같은 눈빛이지만 삶이 남긴 주름이 없는 김미자였다. 이수아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울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자신의 목소리를 잡은 것처럼 목구멍이 막혔다. 손가락은 본능적으로 가슴에 달린 섬세한 브로치를 더듬었다. 그녀는 만졌고 그 몸짓에서 짧은 감정이 흘러나왔다. 기억의 한 조각처럼. 마음에 드나요? 뒤에서 김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부드럽고 가짜이고 조심스러웠다. 이수아는 즉시 돌아서지 않았다. 흥미롭네요. 그녀가 대답했다. 김민준은 다가와 마치 트로피인 양사진을 보았다. 산탄 가문입니다. 그가 말했다. 이 모든 것을 세운 사람들, 존재하게 만든 사람들이죠. 이수아는 마침내 고개를 돌려 그를 차분하게 보았다. 하지만 눈빛에는 오래된 질문이 담겨 있었다. 그는 누구예요? 그녀가 밝은 정장을 입은 남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김민주는 미소 지었다. 제 아버지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진정한 산탄, 과시할 필요가 없었던 분이죠. 이수아는 필요한 것보다 한 초 더 오래 그의 시선을 유지했다. 당신을 닮았네요. 하지만 눈빛은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김민주는 눈을 깜빡였다. 그 문장에는 무례함이 없었지만 날카로움이 있었다. 아, 그래요? 그는 짧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당신은 눈빛에 대해 뭘 안다고? 이수아는 다시 사진을 보더니 떨림없이 앞치마를 두른 여인을 가리켰다. 그럼 이분은요? 그녀가 말했다. 누구예요? 김민주는 대답하는데 반초 정도 망설였다. 못 봐서가 아니라 늘 배경처럼 보아왔기 때문이었다. 직원입니다. 그가 말했다. 옛날에는 많았죠. 사람들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요. 이수아는 거의 턱을 꽉 다물었다. 그녀가 저런 사진에서 우연히 나간 게 아니겠죠? 그녀가 낮게 대답했다. 김민주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목덜미로 불편함이 올라왔다.
이수아가 그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이야기의 인간적인 부분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최윤희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수아의 몸에서 무언가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브로치를 만지는 방식, 숨이 가빠지는 방식, 강한 여성이 속으로 무너지면서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그 짧은 순간, 최윤희가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이수아에게 전문적인 목소리로, 그러나 주의 깊은 눈으로 물었다. 이수아는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녀가 말했다. 그냥 여기서 볼 줄은 몰랐어요. 최윤희는 시선을 따라가 젊은 김미자에게 시선이 고정되었다. 소름이 돋았다. 김미자는 지금도 거기서 일했지만 그 사진 속에서는 창립자들과 너무 가까이 있었다. 단순히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김민주는 최윤희의 관심을 눈치채고 미소가 굳어졌다. 최윤희 씨. 그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오늘 그녀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죠. 최윤희는 진지하게 그를 보았다. 최윤희 씨. 그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러나 명령하듯 반복했다. 누구지? 어디 출신이지? 왜 저렇게 말하지? 모든 것을. 최윤희는 마른 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순종을 약속한 것은 아니었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다. 이수아는 그 명령을 들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브로치를 다시 만졌다. 무언가가 여전히 온전하게 거기에 있음을 확인하려는 것처럼. 제가 묻는 게 불편해요? 김민준이 다시 조롱하려 애쓰며 말했다. 만약 역사가 불편하다면 아마 이 장소는 당신에게 너무 큰 곳일 겁니다. 이수아는 평온하게 그를 보았다. 그것은 평온함이 아니라 한계였다. 역사가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게 불편한 거죠. 김민주는 잔을 꽉 쥐었다. 박성철은 멀리서 억누른 분노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최윤희는 쇼가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수아는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았고 입술이 소리 없이 이름을 말하는 듯 움직였다. 김민주는 눈치챘다. 뭐라고 했지? 그가 급히 물었다. 이수아는 단호하게 그를 보았다. 아직 당신이 들을 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김민주는 잠시 얼어붙었다가 웃는 척했다. 한 걸음 물러서서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바로 보고서가 필요해. 김미자 씨와 그녀의 딸, 특히 딸에 대한 것. 그 순간 김민준의 휴대전화가 거의 즉시 답장을 보냈다. 누군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는 읽었고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메시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김민준, 이 여자 만만치 않아. 그녀의 엄마와 그녀의 아버지 성씨가 당신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오래된 파일이 있어. 김민준은 이수아에게 고개를 들었다. 이수아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벽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조롱이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김민준의 휴대전화 메시지는 입안에 금속성 맛을 남겼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더 나쁜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이 게임이 오래된 파일과 얽혀서 만약 드러난다면 단순히 나쁜 장난보다 훨씬 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 과거와 얽혔다는 두려움. 김민주는 아무 일도 없는 척 재빨리 휴대전화를 넣었지만 목은 긴장되어 있었고 미소는 더 굳어졌다. 반면 이수아는 마치 홀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진 벽 앞에 계속 서 있었다. 흰 조명이 그녀의 옆모습을 그렸다. 황금색 드레스는 차가운 조명 아래서 더욱 깨끗해 보였고 가슴의 브로치는 거의 빛났다. 이수아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김민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박성철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그 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자연스러운 존경심을 담은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였다. 이수아는 차분하게 돌아서서 보았다. 그곳에는 6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다. 어두운 클래식 정장, 깔끔하게 빗은 회색 머리, 단호한 눈빛, 졸부의 빛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본 사람의 무게가 느껴졌다. 최윤희는 멀리서 그를 알아보았다. 강태호 회장, 오래된 투자자, VIP 초대객, 의무적으로 미소 짓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 그 남자는 이수아의 브로치를 주의 깊게 보았다. 장식을 보는 것처럼이 아니라 징표를 알아보는 것처럼. 이 브로치, 그가 중얼거렸다. 어디서 난 겁니까? 이수아는 잠시 브로치를 내려다보았다. 제 가족 것입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강태호 회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눈이 거의 촉촉해졌다. 마치 기억이 눈동자 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이 브로치를 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가 더 낮게 말했다. 아주 오래전에. 이수아는 시선으로 그를 붙잡았다. 동요하지 않았지만 숨소리가 바뀌었다. 어디서요? 강태호 회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귀를 의식하는 듯했다. 여기서 일하던 여자에게서요. 하지만 지금 말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죠. 그가 속삭였다. 그리고 서류에서 사라져서는 안 될 한 남자에게서도요. 몇 걸음 떨어진 김민주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다. 급히 다가와 가짜 다급함으로 미소 지었다. 강태호 회장님, 그가 통제하려 애쓰며 말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와인 맛은 보셨습니까? 강태호 회장은 처음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눈은 이수아에게 있었다. 이름이 뭐죠? 남자가 물었다. 이수아, 김미자입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강태호 회장은 눈살을 찌푸렸다. 김미자요? 그가 반복했다. 아니, 그 성씨는 내가 들은 게 아닌데. 그 순간 김미자가 그곳에 있지 않았음에도 홀에 들어서는 듯했다. 이수아는 가슴에서 엄마를 느꼈다. 성씨에 대해 말하지 마라는 경고를. 이수아는 긴장했지만 평온하게 남자의 시선을 마주했다. 어떤 성씨를 들으셨어요? 김민주는 너무 빠르게 끼어들었다. 강태호 회장님, 지금은 이야깃거리를 할 때가 아닙니다. 그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갈라 행사 중이니까요. 강태호 회장은 마침내 그를 보았고 그 시선에는 존경심이 없었다. 입 다물어. 김민준, 그가 차갑게 말했다. 역사에 대해 말할 자격조차 없으면서. 근처 홀은 침묵했다. 최윤희는 마치 우아한 방의 문이 갑자기 열린 것처럼 그 충격을 느꼈다. 박성철은 멀리서 강태호 회장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나이든 누군가가 자신의 무대에서 통제권을 빼앗는 것을 그는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 이수아는 목소리를 약간 낮췄다. 회장님, 제 어머니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말해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여기는 너무 많은 귀가 있어요. 강태호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가 말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하지 않겠어요. 이수아는 거의 안도하며 숨을 쉬었다. 그러나 강태호 회장은 예상치 못한 일을 했다. 주머니에서 낡고 다른 카드 하나를 꺼냈다. 요즘은 쓰이지 않는 종류였다. 두 손가락으로 잡고 그녀에게만 보여주었다. 카드에는 침착한 글씨로 이름과 성씨가 쓰여 있었다. 이수아는 읽었고 세상은 반초 동안 멈췄다. 그 카드에 그녀가 살면서 한 번만 김미자가 잠든 줄 알고 속삭였을 때 들었던 성씨가 쓰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태호 회장은 진지하게 그녀를 보았다. 이 성씨는 갈라에서 말할 것이 아니죠. 그가 속삭였다. 법정이나 장례식에서 말할 것이죠. 이수아는 겉으로는 평온함을 잃지 않고 카드를 꽉 쥐었다. 속으로는 무언가가 타올랐다. 회장님은 그를 아셨어요? 강태호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를 배신한 사람도 알아요. 김민준은 창백해졌다. 강태호 회장님. 김민준이 필사적인 미소로 간청했다.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강태호 회장은 그를 보았고 유리처럼 배는 문장으로 그를 꿰뚫었다. 그녀를 모욕하려고 초대했을 때 이미 당신들이 먼저 시작한 겁니다. 박성철은 짜증난 듯 한 걸음 다가갔다. 존경합니다, 강태호 회장님. 이건 사적인 행사입니다. 그가 강요하려 애쓰며 말했다. 드라마는 필요 없어요. 강태호 회장은 오래된 협박을 보는 것처럼 그를 보았다. 드라마는 당신들이 돈으로 했던 일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만드는 겁니다. 최윤희는 소름이 돋았고 처음으로 우아한 홀이 불안정해 보였다. 대리석 바닥에 균열이 생긴 것처럼. 이수아는 강태호 회장에게 카드를 돌려주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달랐다. 더 단호하고 더 어른스러웠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더 이상 여기서는 말씀하지 마세요. 강태호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목소리를 낮췄다. 완전한 진실을 원한다면 건배가 끝난 후 저와 함께 가고 어머니도 데려오세요. 그녀를 혼자 두지 마세요. 이수아는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위험한가? 강태호 회장은 턱을 꽉 다물었다. 이 초대장이 당신 테이블에 놓인 순간부터요. 네. 이수아는 당장 김미자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기억했다. 이런 곳에서는 전화도 듣는다. 반면 김민주는 더 이상 미소를 유지할 수 없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박성철은 김민준에게 다가가 귀에 속삭였다. 빨리, 이거 당장 끊어. 건배를 시작하고 그녀에게 마이크를 주고 터뜨려. 이 늙은이가 계속 말하기 전에 김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고 이수아를 보았다. 처음으로 그녀를 청소부의 딸로 보지 않았다. 그녀를 실수로 보았다. 자신의 명예, 아니면 그보다 더 나쁜 것을 잃게 할 수 있는 실수로 무대에서 직원이 발표했다. 5분 후 주최자의 건배가 있겠습니다. 최윤희는 실제적인 걱정으로 이수아를 보았다. 이수아는 강태호 회장이 보여준 카드와 성씨가 속으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무대를 올려다보았고 평온함은 결단으로 바뀌었다. 그들이 마이크를 원한다면
그녀는 주어야 할 것이었다. 무대는 활짝 열린 입처럼 준비되어 있었다. 차가운 흰 조명, 뒤편에는 산탄홀딩스 로고가 있는 큰 화면, 군대처럼 줄지어 선 잔들, 세상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중앙의 마이크. 최윤희는 시계를 보았다. 속으로는 이미 무슨 일이 올지 알고 있었다. 건배는 건배가 아니었다. 박수와 함께하는 덫이었다. 옆에서 박성철은 김민준의 귀에 빠르게 우아한 독서를 속삭였다. 간단하게 해. 올라가서 그녀에게 감사 몇 마디를 요청하고 그녀가 넘어지면 홀이 저절로 웃을 거야. 그가 중얼거렸다. 그럼 공주 이야기는 끝나는 거지. 김민준은 마른 침을 삼키고 주인의 미소를 되찾으려 했지만 이제 눈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의 연락책이 말했던 것과 강태호 회장이 암시한 것이 그의 기반을 흔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그를 밀어붙였다. 가. 김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그래. 이수아는 몇 걸음 뒤에 서 있었다. 황금색 드레스는 차가운 조명 아래 도전처럼 빛나고 있었다. 손에는 강태호 회장이 보여주었던 낡은 카드가 없었지만 성씨는 북소리처럼 속으로 울려 퍼졌다. 당신의 이야기 중 일부가 여기 있고 그것은 우연이 아니야. 강태호 회장은 다시 그녀에게 다가왔다. 주의를 끌지 않으면서 그 게임에 끌려 들어가지 마. 그가 속삭였다. 그들은 중요한 것을 말하지 않기 위해 쇼를 만드는 거야. 이수아는 단호하게 그를 보았다. 저는 게임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저는 정면으로 보러 왔어요. 강태호 회장은 턱을 꽉 다물었다. 그럼 당신 어머니를 돌봐. 그가 말했다. 오늘 뭔가 깨진다면 그들은 어머니를 부러뜨리려 할 거야. 이수아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김민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김미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 순간 직원이 또렷한 목소리로 발표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제 저희 주최자 김민준 이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 잔이 들리고 미소가 준비되었다. 김민준은 연습된 자신감으로 무대에 올랐다. 양복 재킷을 고쳐 입고 마이크를 들고 값비싼 비단처럼 목소리를 내렸다. 안녕하십니까? 그가 말했다. 뒤편 화면에는 성공과 창립의 이미지들이 보였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홀은 자동적인 감탄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김민준은 젊고 강력했다. 이 나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공로와 혼동한다. 박성철은 지휘자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아래서 그를 관찰했다. 반면 최윤희는 박수치지 않았다. 이수아를 바라보았다. 김민준은 계속해서 사회적 책임, 기회 제공, 영감에 대해 말했다. 아름답고 깨끗하며 피 한 방울 없는 말들이었다. 그리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미소 지었다. 오늘 게다가 아주 특별한 손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가 말했다. 밑바닥에서부터의 노력을 대표하는 여성입니다. 이수아 김미자 씨를 이곳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었다. 휴대전화들이 들렸다. 여러 미소들이 공격을 준비하듯 펴졌다. 이수아는 망설이지 않고 단호한 발걸음으로 무대로 향했다.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정확하게. 발걸음 하나하나가 나를 끌어내리지 말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녀가 올라서자 김민준은 손을 내밀며 상냥한 척하는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아 씨. 그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이런 곳에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질문은 마치 이곳이 대성당이고 그녀는 부적절한 방문객인 것처럼 의미심장하게 던져졌다. 이수아는 부드럽게 마이크를 잡았다. 목소리는 떨림 없이 또렷하게 나왔다. 흥미롭네요. 그녀가 말했다. 여기서는 기회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만 오늘 저를 초대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홀은 긴장했다. 김민준은 웃는 척 미소 지었다. 아, 그래요? 그가 물었다. 어떤 이유죠? 이수아는 그를 정면으로 보았다. 저를 넘어뜨리는 것을 보려고 초대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청소부 딸은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 앞에서 확인하려고요. 침묵이 흘렀다. 불편한 침묵이었다. 그녀가 예상했던 것처럼 아무도 웃지 않았다. 그녀가 드라마 없이 사실을 묘사하듯 말했기 때문이었다. 최윤희는 소름이 돋았다. 박성철은 턱을 꽉 다물었다. 김민준은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빠르게 웃었다. 과장하지 마세요. 그가 말했다. 여기서는 모두가 공로로 속합니다. 이수아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 말을 큰 소리로 해주셔서 기쁩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진실이 드러났을 때 아무도 몰랐다고 말할 수 없을 테니까요. 김민준은 눈을 깜빡였다. 홀은 묘하게 숨을 쉬었다. 박성철은 아래쪽으로 제스처를 취했다. 급해. 그녀를 빨리 압박해.
김민주는 어조를 바꾸었다. 우리에게 말해줘요, 이수아 씨.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는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걱정하나요? 거기에 칼날이 있었다. 김미자를 끌어들여 그녀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려는. 이수아는 마이크를 단단히 잡았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저의 어머니는 그들이 그녀에게 했던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고서 계신 것을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웅성거림이 홀을 가로질렀다. 김민주는 거의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에게 뭘 했다는 거죠? 그가 호기심을 가장하며 물었다. 이수아는 무대 뒤편의 사진벽을 보았다. 그녀를 이용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를 보이지 않게 만들고 그녀를 침묵하게 만들었죠. 김민주는 말을 끊으려 했다. 여기는 법정이 아니에요. 이수아는 부드럽지만 위험한 문장으로 그를 가로막았다. 아니요, 김민준 씨. 이곳은 더 나빠요. 여기서는 돈만 가지고 증거도 없이 판단하니까요. 박성철은 짜증난 듯 한 걸음 다가서서 경비원 중 한 명에게 중얼거렸다. 최윤희는 그것을 보고 현실의 충격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를 침묵하게 만들려 할 것이었다. 이수아도 그것을 눈치챘다.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다. 가장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녀가 관중을 보며 말했다. 당신들이 아는 사람들만 위한 채팅방에서 웃었을 때 한 가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홀은 얼어붙었다. 최윤희는 굳어졌다. 박성철은 스프링처럼 긴장했다. 김민주는 미소를 약간 잃었다. 무슨 채팅방? 그가 급히 말했다. 이수아는 그를 보았다. 아무도 돕지 않고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다고 쓴 채팅방이죠. 그녀가 대답했다. 저를 모욕하기 위해 제가 늦게, 허름하게, 혼란스러운 상태로 도착하도록 계획했던 곳이요? 더 큰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여러 고개들이 박성철에게로 돌아섰다. 다른 이들은 불편한 눈으로 김민준을 보았다. 최윤희는 귀에서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유출했거나 이수아가 알아챈 것이었다. 어떤 식으로든 홀은 스캔들의 냄새를 맡았다. 김민주는 이수아에게 한 걸음 다가가 마이크를 반쯤 끄고 목소리를 낮췄다. 누가 그걸 말해줬지? 그가 긴장하며 속삭였다. 이수아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모두를 보며 다른 질문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왜 제가 형편없이 도착하기를 원했는지 아세요? 그녀가 말했다. 왜냐하면 제가 잘 도착했다면 그들은 저를 정면으로 보아야 했을 테고 깨끗하지 않을 때는 그게 두렵거든요. 깨끗하지 않은 이라는 단어가 특별한 무게를 가지고 떨어졌다. 여러 사람들이 의자에서 몸을 움직였다. 아래에 있던 강태호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다. 최윤희는 더 이상 공기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김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박성철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래서 외쳤다. 웃기려고 애쓰면서. 됐어. 이건 갈라야, 드라마가 아니야. 그녀가 멋진 말을 하고 내려오자 몇몇 신경질적인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더 이상 권력의 웃음이 아니었다. 불편한 사람들의 웃음이었다. 이수아는 박성철을 차분하게 보았다. 진실이 당신을 불편하게 한다니 흥미롭네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거짓말이 불편해요. 특히 삶을 망치는 거짓말은요. 김민주는 마지막 일격으로 통제권을 되찾으려 했다. 이수아 씨, 그가 마이크에 대고 억지 미소를 지었다. 정말 죄송하지만 당신은 망가진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당신은 그저 한 직원의 딸일 뿐이야. 이수아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를 보았다. 그리고 무대에서, 모두 앞에서 김민준의 얼굴색을 바꾸는 문장을 내뱉었다. 아니요, 김민준 씨. 저는 당신의 창립 기념 사진에 나오는 여성의 딸이에요. 그리고 제 어머니가 거기에 있다면 당신의 이야기에는 당신들이 묻어버린 부분이 있다는 뜻이죠. 홀은 얼어붙었다. 김민주는 창백해졌다. 박성철은 미소를 멈췄다. 최윤희는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때 뒤편에서 강한 웅성거림과 떨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미자가 여기 있어. 이수아는 본능적으로 돌아섰고 홀 입구에는 작업복 차림으로 눈물 어린 눈을 한 김미자가 서 있었다. 허락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더 이상 딸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홀은 그 이미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작업복을 입고 손을 떨며 갈라 행사장 입구에 서 있는 김미자. 그곳은 정장, 화려함, 값비싼 향수로 가득한 곳이었다.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었다. 현실적인 장면이었다. 그리고 현실은 가면의 장소에 들어설 때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불편하게 만든다. 이수아는 그것을 보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김민준도 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몸이 자존심보다 먼저 반응했다.
그는 긴장했다. 마치 김미자의 존재가 그가 원치 않는 문을 여는 열쇠인 것처럼. 반면 박성철은 억누른 아기로 미소 지었다. 이것 봐. 그가 누군가에게 중얼거렸다. 주인공이 도착했군. 최윤희는 김미자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프로토콜로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여사님, 괜찮으세요? 뭐 필요한? 김미자는 최소한의 제스처로 그녀의 말을 잘랐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그저 제 딸이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수아는 잠시 마이크를 꽉 쥐었다가 재빨리 무대에서 내려왔다. 뛰지 않고 상처를 가리는 것처럼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엄마, 그녀가 속삭였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김미자는 마른 침을 삼키고 홀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나는 조심하라고 했지.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오늘은 숨어 있을 수 없었어. 김민주는 헛기침을 하고 주인의 목소리를 되찾았다. 상황을 통제하려는 듯. 김미자 씨, 그가 마이크에 대고 미소 지었다. 이런 놀라움이 오실 필요 없었습니다. 이곳은 사적인 행사입니다. 김미자는 그를 보았고 그 시선에는 김민준이 예상치 못한 것이 있었다. 굴종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저 피곤함이었다. 사적이라고요? 김미자는 거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들이 저에게 읽지도 않고 서류에 서명하게 했을 때도 사적이었나요? 웅성거림이 홀을 가로질렀다. 김민준은 빠르게 눈을 깜빡였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박성철은 가짜 미소로 끼어들었다. 김미자 씨, 드라마 만들지 마세요. 여기서는 모두가 서류에 서명해요. 평범한 일입니다. 김미자는 박성철에게로 돌아섰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평범한 건 일하는 거지. 그녀가 말했다. 당신들이 내 것을 빼앗고 나서 고마워하라고 협박하는 건 평범하지 않아요. 이수아는 엄마 옆에 벽처럼 서 있었다. 최윤희는 속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고 뒤편에 강태호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다. 김민주는 김미자에게 한 걸음 다가가 마치 조언하는 듯 목소리를 낮췄다. 김미자 씨, 당신 자리를 기억하세요. 그가 속삭였다. 여기서 말하는 건 당신에게 좋지 않아. 김미자는 그의 눈을 보았고 마침내 수년 만에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내 자리는 당신들이 숨기 위해 이용했던 곳이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저는 지쳤어요. 침묵. 웃음으로 채워지지 않는 종류의 침묵. 김미자는 유니폼 주머니에서 낡고 접히고 다른 봉투를 꺼냈다. 우아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이었다. 손가락으로 마치 무게가 나가는 것처럼 봉투를 쥐었다. 이거요. 그녀가 말했다. 어떤 남자가 저에게 말했기에 제가 보관했던 복사본이에요. 김미자 씨, 간직해요. 언젠가 당신을 지우려 한다면 종이가 필요할 테니까요. 김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박성철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게 뭐죠? 김민준이 차분하게 들리려 애쓰며 물었다. 김미자는 그에게 주지 않고 최윤희에게 주었다. 당신이 주최자예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뭔가가 고약하다는 것을 알죠. 읽어보세요. 최윤희는 망설였지만 받았다. 봉투를 열고 첫 줄을 읽자 얼굴이 변했다. 험담 때문이 아니라 경고 때문이었다. 이건 최윤희가 중얼거렸다. 비밀 유지 및 권리 포기 각서인데 날짜가 맞지 않아요. 김미자는 입술을 꽉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에게 한 번도 주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사고에 대해 침묵하겠다고 서명하게 했어요. 김민주는 굳어졌다. 박성철은 신경질적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아, 제발, 사고라니. 그건 10년 전 일이야. 뒤에서 강태호 회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고가 아니었어, 박성철. 홀은 얼어붙었다. 김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강태호 회장에게로 돌아서서 말했다. 회장님은 몰라요. 강태호 회장은 그의 말을 잘랐다. 알아. 그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김미자 씨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고발하려던 남자가 서류에서 사라졌다는 것도 알아. 이수아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굳건히 버텼다. 김미자는 딸을 보았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두려움 때문에 침묵했어요, 이수아. 그녀가 속삭였다. 제가 말하면 네가 엄마를 잃게 될 거라고 말했으니까. 이수아는 김미자의 손을 꽉 잡았다. 끝났어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김민주는 마이크를 되찾으려 했다. 통제하려는 필사적인 모습이 보였다. 이건 명예훼손이야. 그가 말했다. 경비원, 부탁드립니다. 2명의 경비원이 한 걸음 다가섰지만 강태호 회장이 조용히 권위 있는 손을 들자 멈췄다. 아무도 이 여자를 건드리지 마. 강태호 회장이 말했다. 만약 건드린다면 내일 이름과 증거와 함께 신문에 날 거야. 최윤희는 김민준을 떨리는 눈으로 보았다. 김민준 씨,
이게 뭐예요? 그녀가 물었다. 더 이상 직원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김민주는 턱을 꽉 다물었다. 미소는 사라졌다. 최윤희 씨, 그거 일이죠. 그가 명령했다. 최윤희는 의심스러운 듯 서류를 쥐고 있었다. 이수아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관중을 보았다. 제 어머니는 청소했다고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들이 무적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러 온 거죠. 박성철은 화난 듯 한 걸음 다가섰다. 그만해, 그가 말했다. 이건 늘 하던 대로 돈으로 해결하면 돼. 이수아는 차분하게 그를 보았다. 바로 그게 당신의 문제예요. 그녀가 말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당신은 한 번도 수치심으로 대가를 치른 적이 없으니까요. 홀은 묘하게 숨을 쉬었다. 여러 초대객들은 더 이상 조롱하기 위해 촬영하지 않았다. 잘못된 편에 서는 것이 두려워 촬영하고 있었다. 김미자는 몸을 떨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조각을 내놓았다. 저 창립 기념사진이요. 그녀가 벽을 가리키며 말했다. 추억이 아니라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거기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예요. 그는 꼼짝 않았다. 그리고 그때 내내 침묵하고 있던 뒤편의 한 초대객이 처음으로 말했다. 저도 그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또 다른 웅성거림, 또 다른 균열이 생겼다. 최윤희는 서류를 꽉 쥐고 강태호 회장을 보았다. 어떻게 할까요? 그녀가 물었다. 강태호 회장은 망설이지 않았다. 기록하세요. 그가 말했다. 지금 바로. 김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고 이수아를 보았다. 김미자를 보았다. 홀을 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가 행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붕괴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박성철은 눈을 빛내며 김민준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최윤희는 얼어붙는 말을 들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을 지우지 않으면 내일 그들이 우리를 묻어버릴 거야. 홀은 갈라가 아니라 법정으로 변했다. 휴대전화는 더 이상 병적인 호기심 때문에 찍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편에 서는 것이 두려워 찍고 있었다. 최윤희는 단단한 손으로 봉투를 쥐고 김민준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아무도 산탄에게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했다. 이것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민준은 서류를 되찾으려는 듯 한 걸음 다가갔다. 그거 일이죠. 최윤희는 움직이지 않았다. 안 돼요. 박성철은 이를 악물고 억누른 분노로 다가갔다. 하지만 강태호 회장은 위험한 침착함으로 그의 앞에 버텼다. 생각도 마. 강태호 회장이 말했다. 오늘로 장난은 끝이다. 김미자는 떨면서도 숨을 쉬었지만 계속 서 있었다. 이수아는 그녀의 손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다. 마치 손이 보진 것처럼 수년 동안 침묵했어요. 김미자가 속삭였다.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딸 때문에.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뒤편의 한 초대객이 목소리를 높였다. 저도 그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그가 고백했다. 그리고 복사본도 가지고 있어요. 공중에 잔을 든 다른 사람은 중얼거렸다. 저는 사고를 받고 항상 그들이 은폐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김민주는 창백해졌다. 더 이상 행사의 주인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피고인이었다. 박성철은 마지막 카드를 썼다. 여러분, 과장하지 마세요. 우리 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수아는 평온한 냉정함으로 그를 보았다. 사적인 것은 당신들의 무기였죠. 그녀가 말했다. 공개적인 것은 결과가 될 거예요. 최윤희는 휴대전화로 번호를 눌렀다. 크게 말하지 않고 그저 공증인이 와서 지금 바로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김민주는 턱을 꽉 다물고 김미자를 보았다. 마치 눈으로 그녀를 부러뜨리려는 듯. 정말로 그럴 거예요? 그가 속삭였다. 김미자는 단호한 피곤함으로 그를 보았다.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요. 그녀가 침묵하게 했을 때 강태호 회장은 소리 지르지 않고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리고 내일 김민준 씨, 당신의 재단은 감사에 들어갈 겁니다. 당신의 기부금도, 그리고 당신의 동업자는 혼자 달아날 겁니다. 박성철은 얼어붙은 채 눈을 깜빡였다. 뭐라고요, 회장님? 강태호 회장은 이미 패배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보았다. 이 도시가 용인하는 이름들이 있지만 기록이 되면 달라지는 법이죠. 박성철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너무 늦게 이해한 것이었다. 김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고 패배했다. 벽에는 창립 기념사진이 여전히 조용히 걸려 있었다. 더 이상 자부심이 아니었다. 증거였다. 며칠 후 사건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여러 증언이 복사본과 함께 나타났다. 계약은 무효화되었다. 박성철은 은폐의 주범이 되었고 여론의 압력으로 몰락했다. 김민주는
이미지 통제권을 잃었고 묻었다고 생각했던 진실에 의해 낙인 찍혔다. 김미자는 스스로의 결정으로 사임했지만 꼿꼿한 자세로 걸어 나왔다. 더 이상 아무도 그녀를 미자 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김미자 씨라고 불렀다. 이수아는 잔인하게 축하하지 않았다. 그저 평화로웠다. 저는 드레스 하나로 여신이 되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녀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러 온 거죠. 그리고 김미자는 마침내 공기 없는 방에서 나온 사람처럼 숨을 쉬었다. 에필로그. 2년 후 토요일 아침 햇살이 주방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동안 이수아는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서교동의 작은 집은 호화롭지 않았지만 그들의 것이었다. 김민준이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합의금으로 산 집이었다. 김미자는 이미 외출복을 입고 주방으로 들어섰다. 52세의 그녀는 10년은 더 젊어 보였다. 어깨에 무게가 사라졌다. 오늘 수업 가세요? 이수아가 물었다. 김미자는 미소 지었다.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이제는 시청 프로젝트에서 성인 문해 교육을 가르치고 있었다. 네, 김 여사님이 드디어 문장 전체를 읽어요. 이수아도 미소 지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본사 개관식에 갈 거예요. 이수아가 강태호 회장의 지원을 받아 설립한 품위재단은 이미 200가족 이상이 노동 착취를 고발하는 것을 도왔다. 개인적인 방어에서 시작된 것이 삶의 사명이 되었다. 김미자는 커피잔을 들고 딸을 보았다. 후회하는 것 없어? 이수아는 잠시 생각했다. 더 일찍 가지 않은 것. 그녀가 말했다. 품위는 국어라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김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가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 대해 고통 없이 말하는 것이었다. 집을 나서자 그들은 길모퉁이 신문 가판대를 지나갔다. 잡지 표지에는 경찰서에서 나오는 김민준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헤드라인에는 전첸 기업인 또 다른 노동소송에 직면하다라고 쓰여 있었다. 김미자는 그를 보았지만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연민을 느꼈다. 그는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녀가 말했다. 이수아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우리도 조용히 있기로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롭기를 선택했죠. 그들은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수치심은 우리가 짊어지기로 받아들일 때만 존재한다는 것을 배운 두 여자. 그리고 그 토요일 아침, 김미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고 걸었다. 어떤 고용주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품위는 직위가 아니라 선택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잊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들은 용기가 단순한 드레스, 열심히 일하는 어머니, 그리고 고개 숙이기를 거부하는 딸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은 어느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녕.